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 여자입니다. 항상 채널에 올라온 사연들 보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게 나쁜 인간들이 참 많구나 늘 혀를 차고 있지요. 제 인생에서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얼음장 같던 집안 분위기에 눈치를 살피며 지냈어요. 시부모님이 묘하게 제게 거리를 두시고 저희 부부에게도 이런저런 말들도 잘 하지 않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손주를 원하실 법도 한데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기색도 없으셨죠.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애 없이 둘만 잘 살면 된다고 당부하곤 하셨어요. 나는 손주 안 봐도 상관없다. 물론 아이 낳아 기르는 기쁨이야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부부 일이고 나도 간섭할 생각 없으니 거 눈치 보지 말고 둘이서 잘 생각하고 계획해서 살면 된다. 결혼하고 나서 늘 거리를 두는 시부모님이 어색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개인주의 같은 느낌에 적응이 안 되던 저는 끈질기게 남편을 붙잡고 캐물었어요. 부모님께서 혹시 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건지, 원래 저런 성격이신 건지, 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같은 것들이요. 저 여보, 내가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 아버님, 어머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거야? 우리 부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원래 좀 그런 거 안 하고 거리 두시는 편이야. 마음에 들지 않을 리가 없잖아. 그런 말씀 없으셨어. 괜히 이상한 걱정하지 마라.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 쳐도 그렇지. 우리 부부 어떻게 잘 사는지 아이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 하다못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막내도 잘 안 하시고 형님네 결혼하셨을 때도 그러셨어? 남편은 코치코치 캐묻는 제 기세에 눌려 그제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실은 아버지가 원래 그러시던 분은 아니었어. 여느 부모님들처럼 적당한 관심도 있으셨고 가족끼리 왔다 갔다 자주 하고 교류도 있던 편이었지. 형수님 때문이야. 형수님? 하긴 뭔가 좀 이상하다 싶긴 했어. 형님 명절 때 오시지도 않잖아. 바쁘시다고 하면서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계속 그러시기에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 난 시부모님도 개인주의 성향이 있으시길래 그러려니 하고 놔두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형수님이랑 연 끊으신 거야.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 어른들 그냥 손주 언제 보냐는 말 당연히 하셨지. 왜 안 하셨겠어. 형수님도 참 못 가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걸 못 하셨던 건지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가지고 싶으셨던 건지 계속 애를 못 가지셔서 고생하셨어. 아니, 못 가질 것 같다는 말 왜 못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형님이 가지고 싶으셨던 거 아니야? 그러니 그 힘든 고생을 하셨겠지.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남이 시킨다고 할 만한 일이 아니야.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막 뭐라 하신 건 아니고? 아니야, 안 그랬어. 그러셨으면 나도 형도 옆에서 말렸겠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신 거야. 듣는 입장에선 뭐 부담스러웠을 수야 있겠지. 하여튼 그 일로 부모님께 역정을 내더니 그동안 그 말들이 상처가 되었다면서 우리 집이랑 연을 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 뭐라고? 바빠서가 아니라 합의된 게 아니라 형님께서 일방적으로 끊으신 거였어? 혹시 아버님 그 일 때문에 우리 부부한테 일절 말씀이 없으신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 부모님도 상처받으셨는지 더는 그런 말씀 일절 안 하시더라. 상처가 되기도 하셨을 거고 조심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당신이 가운데에서 눈치 보고 피곤할 일 있을 수도 있지만 나도 그러고 있고 미안해. 그렇지만 조금만 이해해줘. 중간에서 당신 최대한 피해보는 일 없도록 내가 노력할게. 저는 남편이 많이 노력해준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 시부모님 사이에 끼어 눈치만 보고 가시방석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는 너무 많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한두 해 넘겼지만 속 이야기를 알고 나니 형님께 좀 서운하더군요. 앞으로도 쭉 명절은 저 혼자 챙겨야 했겠죠.
그런데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형님이 기세 등등해질 만한 일이 생겼어요. 연끈차며 일방적으로 인연을 끊어냈던 사람이 제 발로 다시 집안의 발을 디뎠죠. 이 모든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경사스러운 일이었어요. 형님께서 시험관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누구 하나 아이를 낳아오라 명령하고 몰아붙인 사람도 없지만 형님께서는 온 가족에게 상전이 된 듯 남편과 저까지 부려먹었어요. 청소며 시정 봐오는 거, 자질구레한 집안일, 이불 빨래 별거 다 부탁하다시피 시켰죠. 동서, 난데 내가 지금 몸이 힘들어서 그런데 와서 청소 좀 해줄래? 아, 몸이 많이 무겁네. 집안 청소쯤은 형님 하시는 부탁 중 가벼운 일에 속하는 편이었어요. 이 외에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꼭 어딜 가서 사다 달라고 했죠. 동서, 나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막국수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비빔 막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 우리 아이가 먹고 싶은가 봐. 사다 줄 수 있지? 동서, 우리 남편 퇴근하고 동서네로 가라 할 테니까 그 저녁 좀 챙겨줘. 내가 몸이 오늘따라 너무 무겁네. 아, 장도 못 봐서 말이야. 가끔은 제가 부탁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까지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유명한 디저트 가게 도넛을 사왔길래 놀라서 물어봤어요. 어머, 여보, 이거 엄청 유명한 거잖아. 이거 줄 서서 사와야 하는 건데 자기 오늘 바빠서 늦었던 거 아니야? 아니, 나가서 이걸 언제 사러 다녀왔어? 아, 말도 마. 형수님이 글쎄 여기 도넛 먹고 싶다고 사다 달라고 전화하더라. 우리 회사 근처에 있다면서 말이야. 난 여기 가서 줄 서서 형수님 사다 달라던 거 골라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 점심시간 꼬박 다 썼지 뭐. 아니, 형님이? 이제 하다 나한테 하던 것도 모자라서 당신한테까지 시켜? 그러게. 아유, 아이를 얼른 낳으셨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은 좀 아깝게 썼지만 덕분에 당신 것도 사왔어. 당신 거 더 맛있는 걸로 사왔으니까 더 많이 먹어. 자. 해맑게 넘겨버리는 남편 모습에 저도 그저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만 낳으면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견뎠어요. 아이 낳아 안겨드리고 나면 시부모님의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 녹아내리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요. 막달이 되어갈수록 배도 무겁다, 골반이 아프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하시며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형님 수발을 들다시피 했어요. 사실 결혼하고 명절 때도 제대로 얼굴 한번 뵙지 못한 분인데 형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편하신지 온갖 잡일은 전부 시키시며 부려먹다시피 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진 않았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 조카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형님 곁을 지켰죠. 그런데 며칠 뒤 저희 집 초인종이 3번이나 울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나갔는데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식겁을 하고 주저앉았죠. 글쎄, 박스 안에 갓난아이가 들어있더군요. 칭얼대고 있던 아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 품에 안겨있던 편지가 떨어졌어요. 다급히 아이를 안고 들어와 편지를 확인해보는데 짐승만도 못한 형님 짓이었죠. 우리 아이 잘 부탁해. 믿을 만한 사람이 동서뿐이야. 미안해. 구구절절 변명이라도 쓰여있으면 덜 화가 났을까요? 성의 없이 적힌 짤막한 한 줄짜리 문장에 본인의 아이를 떠넘기고 사라진 형님. 아니, 어떻게 그 고생을 하면서 10달을 베고 있다 품에 안은 아이인데 아이를 이렇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는지. 이게 사람인가요? 게다가 이렇게 버리고 갈 거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갖은 유세와 상전 노름은 왜 한 건지 어이도 없고 눈앞에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갓난쟁이를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세상 빛을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핏덩이를 놓고 가버리다니. 저는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그날 온 가족이 긴급으로 호출이 되어 저희 집에 모였어요. 온 가족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이 아기 앞에서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아, 형,
짐작 가는 거 없어? 사람이라도 써서 알아볼까?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갓 낳은 아이를 이렇게 매몰차게 버리고 가실 리가 없잖아요. 세상 어느 엄마가 그래요? 말도 안 돼요. 분명히 무슨 다른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에 대한 모정이라고는 임신해 있는 동안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저 배가 불러오고 무겁고 몸이 아프니까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 형님 모정이 없으셨다니요. 아니, 아주버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극정성으로 아기 생각하시면서 몸 한번 함부로 움직이신 적 없어요. 저희가 그 수발 다 들어드리다시피 했잖아요. 그걸 알아서 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여자 임신해 있는 동안 아이한테 따뜻하게 말 한번 건네본 적 없어요. 무겁고 힘들다, 잘 때 불편하다,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임신 핑계 삼아 이것저것 사람들 부리기만 했어요. 이제서야 본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이지 그 여자는 엄마 자격도 없는 여자예요. 아이 생각하면 그 여자 손 안 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달이 난 게 전부 나 때문인가 보다.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세상을 진즉 떠났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애 못 낳는다고 구박을 하기를 했냐. 시집살이를 시키기를 했냐. 아이 힘들면 힘들다. 낳을 생각 없다 하면 우리도 더 묻지 않았을 일을. 본인이 낳고 싶다고 아이가 갖고 싶다. 내 앞에서 눈시울까지 붉혔어. 위로하고 걱정한답시고 물어봤던 것들인데 아휴 늙어서 사람 무엇하냐. 눈치 없는 뒷방 노인에 나가 죽어야지. 아휴 어머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다 알아요. 어머님도 아버지도 잘못 없으세요. 저희한테도 그런 거 없으셨잖아요. 일절 간섭도 안 하시고요. 교활하게 사람들 이용해 먹고 제 자식까지 두고 가버린 짐승만도 못한 인간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예,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간섭 일절 안 하시기에 오히려 저희 부부한테 관심 없으신 줄 알고 서운했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말이 사실이라면 아이한테도 그런 여자는 없는 편이 더 나아요. 저는 도저히 아이를 두고 갔다는 게 상상이 안 되어서 지금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형님이 뭔가 다른 이유로 떠나신 것만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함께 살부대끼며 있어본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놀랍지도 않아요. 모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10달 넘게 품어나온 내 새끼에 대한 애정이 눈꽃만큼도 없다니. 이건 말도 안 되죠. 안 찾을 겁니다. 왜 찾아요? 제발로 나간 피도 눈물도 없는 금수나 다름없어요. 이 피덩이를. 아휴. 한숨도 부족해 자책까지 하고 걱정 어린 눈빛만 한가득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집안 분위기가 어느 순간 제3자라도 된 것 마냥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책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시부모님,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수척해진 아주버님까지 몰골을 보고 있자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갓 태어난 아이 앞에서 한숨만 이렇게 푹푹 쉰다고 될 일 아니에요. 다 같이 키우면 되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도와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희 부부랑 아주버님, 어머님, 아버님까지 어른이 5명이나 됐는데 아이 하나 못 키우겠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식구가 몇인데 돌아가면서 키우면 되지. 계획을 좀 차근차근 짜보자. 각자 생활 패턴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개인 시간 비워가면서 우리 조카 다 같이 키워보는 거야. 그래요. 아주버님 이번 주말에 문화센터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병원은 누가 데려가실래요? 주말인데 당신이 병원 데리고 다녀오면 되겠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때 맞춰 우유 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시면 되죠. 저도 시간 많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도울게요. 언제까지고 축 처져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보니 한없이 처져 있는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환기시켜보고자 저는 애써 밝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걱정한다 한들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았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긴 저와 시부모님께서 주로 아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키워보는 일도 처음이라 우유 먹이는 시간도 까먹을까 핸드폰으로 알림 설정까지 해두며 끼니 때마다 밥 먹이고 안아 재우고 기저귀도 갈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아주버님도 누구 하나 빠지거나 농땡이 피우는 사람 없이 아이를 돌보는 데 손을 보탰어요. 덕분에 평일 내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저와 시부모님은 주말에 조금 숨을 돌렸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아이 걱정 없이 회사 일을 보고 남은 시간에 아이를 돌보셨죠. 아이가 다행히 제 엄마를 닮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자랄수록 유독 예쁘게 크는 게 꼭 아주버님을 빼다 닮았다고 생각했죠. 아유, 우리 아린이 커갈수록 이목구비가 오목조목한 게 너무 예쁘지 않아? 아주버님을 쏙 빼다 닮았어. 어? 나는 누가 보면 당신 딸인 줄 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랑 은근히 닮았어. 엄마라 해도 믿을걸? 나중에 물어봐. 보고만 있어도 예쁜 조카를 보며 날 키우는 재미를 알아갔죠. 그런데 고슴도치 부모들은 아니었나 봐요. 제 눈에 예쁘다 생각했던 조카를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여기저기서 찾는 연락이 스멀스멀 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정식으로 에이전시 쪽으로부터 연락까지 받는 지경이 된 거예요. SNS로 조카 계정을 만들어 함께 찍은 많은 사진들을 기록하고 추억하는 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여긴 아역 배우들 전문으로 양성하는 에이전시예요. 저희가 너무 찾고 있던 이미지인데 지금부터 조금씩 경험해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친구는 일찍이 연예인 길로 들어서도 괜찮죠. 간단하게 재능 테스트 겸 잡지 촬영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이 의사 여쭤보시고 좋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미팅 날짜 잡고 페이도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한껏 신이나 자랑을 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아린이 배우 시켜볼 생각 없냐고 연락 왔다? 그런데 그 에이전시 들어가 보니까 제법 규모도 있고 괜찮은 것 같더라. 내 새끼라 우리 눈에만 예쁜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벌써 소문이 쫙 났다는데. 요새 SNS 댓글도 엄청 달린다? 그래? 그럼 아린이한테도 물어봤어? 아린이가 참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긴 해, 그치? 나는 어릴 땐 카메라만 들이대면 아유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못생긴 사진만 한가득 남겼는데. 그러니까 아린이는 자기가 찍어달라고 막 가서 포즈 취하고 사진도 올려달라고 그러잖아. 나도 사진 찍히는 건 아직도 어색한데 우리 아린이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찍어대서 그런지 어색해하지도 않고. 근데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 재미삼아 잡지 촬영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고 하는데 아린이한테 물어봐야겠지? 아무래도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조카이다 보니 아직 아기라 지금 이런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도 되더군요. 아이가 촬영에 대해 제대로 이해나 할지는 본인이 진정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다 보니 여태껏 연락은 많이 받았어도 저희 선에서 거절하고 돌려보냈지 선뜻 아이에게 먼저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조심스레 조카에게 물어봤어요. 아린아, 아린이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 작은 엄마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주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아린이 예쁘다고 멋지게 사진 찍어준다는데 그거 하면 어때? 사진 찍으면 지금 SNS에 올리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도 전부 우리 아린이 얼굴 구경하게 될 거야. 그거 어때? 그런데 걱정스럽게 물어보던 제 우려와는 달리 조카는 눈을 반짝이며 재밌겠다는 반응이었어요. 멋진 사진을 찍어줄 거라는 말에 마음이 동하기라도 한 건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아주버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쉽게 해보지 못할 경험해봐서 나쁜 건 없다고 허락하신 마당에 저는 조카와 함께 잡지 촬영을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나들이만 나갔다 하면 열심히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주며 조카의 사진 기사를 자처하던 팔불출 제 덕분인지
조카는 카메라 앞에만 서면 온갖 예쁘고 귀여운 표정을 지어가며 완전히 돌변했어요. 뭐랄까, 태어날 때부터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성격 같았달까요? 어른인 저도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서면 절대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조카는 무슨 놀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었죠. 영락없는 연예인 같았어요. 게다가 평소에는 많이 봤자 저와 남편 아주버님이 예쁘다 예쁘다 칭찬하는 수준인데 촬영장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 아이가 잔뜩 신이 났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천직을 찾은 건가 싶었어요. 아린이 오늘 촬영해 본 거 어땠어? 힘들거나 뭐 불편하진 않았어? 누가 불편하게 했다거나 기분 나빴던 건 없었어? 만약에 있었으면 작은 엄마한테 다 이야기해. 그럼 아린이 다시는 그런 상황 겪지 않게 작은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 오늘 하루 어땠어? 행여나 아이가 힘들었을까, 불편한 일이 있었을까, 제가 뭔가 놓치는 게 있지는 않았을까 무척 걱정도 되었고요. 어른들 눈에는 아이가 즐기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게 아니었을까 봐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차근차근 조카의 생각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카는 재미있다는 반응이었죠. 신났다고요. 결국 조카는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종 촬영 일을 하게 되었어요. 1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저는 조카를 돌보는 보호자 작은 엄마에서 매니저 역할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심 놀랐던 건 이 작은 꼬맹이가 벌어오는 돈의 액수였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금액이 이상한데? 여보, 이것 봐. 0이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이거 혹시 잘못 넣어준 거 아닐까? 촬영하고 이 금액을 준다고? 저 작은 아이가 벌어온 돈이 이만큼이라고? 저는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촬영장에 가면 종종 조카 또래 다른 배우 아이들과 극성인 보호자를 보곤 했는데 왜 그 부모들이 그렇게나 극성인 건지 이해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무조건 조카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원하면 그만둬도 된다는 말을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되새겨 주었죠. 아리나, 촬영은 네가 재미있으면 하는 거야. 힘들고 짜증나거나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만둔다고 이야기해도 돼. 아빠한테 하기 싫다고 말만 해.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은 건 조카였어요. 그렇게 촬영장을 오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 조카도 금세 초등학교에 입학할 날이 다가왔죠. 코앞까지 다가온 조카의 입학식 날에 맞춰 온 가족이 시간을 비우고 총 출동하기로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무사히 입학식을 마치고 교실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보호자와 학생들이 뒤엉켜 혼잡한 틈을 타 조카가 사라진 건지 모습이 보이질 않더군요. 화장실이라도 간 건가 싶어 조카가 있던 층 화장실에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거기서 몇 년 만에 형님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낯짝을 들고 나타난 건지 화가 났죠. 조카가 배우 에이전시에 들어가면서 촬영 일을 하게 된 사실을 SNS로 접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핏덩이를 매정하게 놔두고 호련히 자취를 감췄던 생모가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날 리가 없었죠. 그저 돈에만 눈먼 짐승 같았어요. 아이 정서에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 핏줄이란 걸 강조하며 아이를 몰아세우고 있더군요. 아리나, 내가 너 엄마야, 엄마. 엄마가 너 얼마나 보고 싶어서 찾아다녔는 줄 알아? 아빠랑 할아버지 때문에 아린이를 보러 올 수가 없었어. 아빠랑 할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괴롭혔어. 그래서 그동안 못 왔던 거야. 엄마 말 못 믿어? 못 믿겠어? 엄마랑 얼른 가자. 이제부터 엄마가 네 매니저 해줄게. 작은 엄마한테 더는 돌봐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 학교랑 연예인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 엄마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제 조카 팔을 잡고 1층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더군요. 저는 마치 제 자식을 눈앞에서 빼앗기는 것처럼 눈에서 불이 튀는 듯 했어요.
왜 사회에서 이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자기 자식 버리고 갔다가 자식이 잘 되면 찾아와서 부모 노릇하고 자식 재산 탐내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부양 의무는 저버리고 자녀 유산만 챙기는 부모들이 많아서 왜 연예인 이름 딴 법도 촉구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딱 형님 꼴이었어요. 저는 얼른 그리로 달려가 형님 손에서 조카 팔을 잡아 빼냈었죠. 뻔뻔스럽게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하여? 무슨 자격으로? 애 앞에서 헛소리 적당히 하시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세요. 아린이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하게 알려주기 전에. 아 참나, 네가 무슨 자격으로? 동선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엄마라도 된 듯이 나서? 형님이란 여자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배 아파 나았다는 것 하나 믿고 기세등등해 보였죠. 네가 뭔데 엄마가 애를 데려가겠다는데 막아서느냐고. 내 딸이 돈 벌어다 주니까 그게 쏠쏠하지. 그래봤자 넌 얘 핏줄 아니야. 핏줄은 나 하나라고. 작은 엄마밖에 안 되는 주제. 지금 딸을 돈으로 보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그쪽 같은데. 아린이가 번 돈? 단 한 푼도 안 쓰고 아린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어. 아린이도 그 통장도 절대 너한테 못 줘. 짐승 같은 인간아.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애 앞에서 험한 꼴 보이고 싶어? 2번 다시 애 앞에 얼굴도 못 비추게 해줄까? 이렇게 이쁘게 낳아준 게 누구 덕인데. 네가 낳았어? 네가 뭔데 얼굴도 못 비추게 한다 협박질이야. 아린이 내놔. 안 내놔? 그런데 그때 형님 머리에 누군가가 꽃다발을 확 내리치더군요. 눈앞에서 꽃 포장지와 함께 맥없이 사방으로 튀는 꽃잎을 보고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꽃다발을 들고 있는 시아버지였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네가 아주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구나. 어디 내 소녀딸을 훔쳐가려 드느냐. 꽃다발로 형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호통을 치시는데 그런 모습은 결혼을 한 이후로 처음 봤어요. 제가 없어지니 저를 찾으러 화장실 쪽으로 왔던 건지 어느새 남편과 아주버님까지 오셨더군요. 사방에 꽃이 날리는데 형님이란 인간은 그 와중에 그저 조카를 데려가서 시아버지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밀치며 제가 등 뒤에 숨겨둔 조카를 향해 다가오려 했어요. 아이 몸이 흔들리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당장 자기 돈주머니를 빼앗기기라도 할까 조급해 보였죠. 손톱까지 세워가며 아이를 향해 달려드는데 그 모양새가 어찌나 탐욕스러워 보이던지 다행히 아주버님께서 그렇게 폭주하는 형님을 막아세웠고 저는 조카를 안고 자리를 얼른 피했어요.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우리 조카의 입학식 날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형님을 끌고 내려갔고 학교에 도착한 경찰관 분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경찰관 분들께 핸드폰을 보여주며 목청 높여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찰관님들,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영상에 다 찍혀 있다니까. 내가 저거 죄로 고소를 할 거예요. 저 여자 친모고 뭐고 가타부타 할 거 없어요. 저거 옥에 집어넣으려면 소송이 빠릅니까? 신고가 났습니까? 저거 사람 탈쓴 짐승 새끼예요. 아버님께서는 동영상을 하나 틀어 경찰관님들께 드린 거였어요. 경찰관님들 손에 들린 영상 속에서 웬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담겨 있더군요. 언뜻 듣고 있으니 형님 목소리 같았어요. 어떤 인간이 자기 시부모를 이렇게 두드려 팹니까? 예? 그것도 남들 모르게 몰래 찾아와서 말이에요. 내가 아주 아들놈 결혼생활 유지시키려고 여태껏 참고 덮어줬더니만 저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미친년 저거 내가 콩밥 한번 먹여야겠어요. 내 귀중한 손녀딸한테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영상 속 이 여성분 본인 맞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맞아 보이는데요. 형님을 향해 경찰관들이 핸드폰 화면을 돌려주자
저희는 모두 그 영상으로 눈을 향했죠. 시아버지께서 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그 영상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불편했어요. 엄마 자격만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는 엄마 자격만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금수만도 못한 여자였죠. 글쎄, 시아버지 앞에서 마구잡이로 난폭하게 행동하며 온갖 물건을 부수고 던지고 심지어 손까지 올리더군요. 날카로운 것을 휘두르기도 했고요. 악마가 사람 탈을 쓰고 인간들 틈에 섞여 있다면 그럴까요? 영상 속에서 그 여자는 온갖 쌍욕을 난무하며 도저히 우더러내게 할 수 없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며 폭주했어요. 이 망할 놈의 노친네야. 니까 게 뭔데? 나한테 애를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묻길 물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 고생, 내 몸 힘든 거? 전부 너 이 망할 놈의 영감탱이 너 때문이야. 저승으로 당장 꺼져. 네가 저승으로 꺼져야 내가 맘 편히 애를 낳을 수 있을걸? 그러니까 네가 세상 떠나. 손녀 보고 싶으면 네가 떠나라고. 아주버님은 영상 속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며 꽤나 크게 충격받아 보였어요. 얼마나 불효자라고 죄책감이 드셨겠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이걸 왜 참으셨어요? 내 앞에서는 세상 순한 척 가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우리 집에 나 몰래 찾아가면 엄마 아버지한테 저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며느리도 엄마도 될 깜냥도 안 되는 인간이었는데 진작 말을 해주셨어야죠. 불효자식이 따로 없어요, 제가. 제 딴에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성까지 잃고 달려와 그랬겠냐 이해해보려고 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기의 아자도 꺼내질 않았어. 그런데도 너희 부부 임신에 실패할 때마다 찾아와 스트레스 풀듯이 저러더구나. 네 엄마는 두려움에 떨다 나중에는 집에 있는 것도 무섭다고 노인정으로 도망쳤어. 집 비밀번호라도 바꾸면 동네방네 소리를 질러 신고가 들어오게 만들고 아이만 낳으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다. 우리가 아이 낳을 계획이 있는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본 게 그렇게나 스트레스였구나. 미안한 마음으로 견뎠어. 아버지, 내가 몰라요? 아버지, 형네 부부한테 맨날 입에 달고 산 말이 뭐였는데요. 형도 알잖아. 부부 사이 일은 부부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 우리는 손주 욕심 없으니 무리하지 말아라. 아니야? 아버지가 형한테는 와이프 눈치 주거나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 그걸 내가 모르니? 내가 늘 이야기했어. 우리 부모님은 손주 욕심 없으시다고. 당신 힘들면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 한 줄 알아? 정말 소름 끼친다. 자기가 낳고 싶대. 자기가 꼭 낳아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내 품에 한 번씩 안겨드리고 싶대. 자기 결혼하면 꿈이 아이 둘은 낳고 사는 거라더라. 자기 꿈이 그거라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 내 앞에서는 그래놓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는 저랬다니. 진짜 소름 끼치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다. 저게 사람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우리 아린이를 애 버리고 도망간 거 하나는 칭찬해 드려야겠네. 저런 미친년 밑에서 우리 아린이 자랐어 봐요. 정말 끔찍해. 저런 인간이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고. 아버님, 그나저나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애 버리고 도망갔을 때라도 말씀하셨어야죠. 그제서야 알게 된 저희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저런 인간 데려와서 잘못했어. 당장 내쫓으라고 호통을 치셔야지. 저런 인간이랑 결혼 유지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걸 참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서라도 끝까지 가야죠. 저 미친 인간 다시는 아린이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합의도 고소치하도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무리 자기한테 상처될 말이었다 해도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시집살이라도 시켰냐고요. 입에 있으면 말을 해봐요. 그 악마 같은 여자는 시아버지께서 자기가 부린 행패를 녹화해 두셨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것 같더군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기 딸을 데려가겠다고 싸울 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경찰 쪽에서는 소송하시는 게 더 빠르다고 하셨고요. 다행히 제가 회사 다닐 적 친하게 지내던 입사 동기의 친오빠가 유능한 변호사였거든요. 저는 그 친구에게 부탁해 저희 집안 사정을 변호사님과 논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장본인까지 나타난 마당에 이혼 양육권까지 걸고 싸우기로 결심하셨지요. 저는 태어난 지 얼마도 되지 않았던 조카가 막 박스에 담겨 저를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서 더욱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라도 더더욱 조카를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이 불타올랐어요. 우리 아린이 저런 사람만도 못한 인간 손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죠. 그 핏덩이 안아들었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아린이 지킬 거예요. 아린이 상처받는 거 절대 못 봐요. 저 미친 여자가 그렇게 하는 꼴은 더더욱 못 보고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함께 손을 맞잡으며 또 한 번 이겨내보자 다짐했어요. 조카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찾아와 자기 엄마라며 본인을 데려가려고 했고, 어른들이 자신을 뒤에 숨긴 채 싸우다 자신을 차로 데리고 갔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난 뒤 조카를 달래야 했죠. 아린아, 오늘 너무 많이 놀랐지? 그 사람 누구인지 혹시 알아? 기억난다거나 하는 거 있어? 아이들은 어릴 때 뱃속에 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들 하잖아요. 혹시나 기억하는 게 있을까 싶어 먼저 물어봤었죠.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도리도리 고개를 저으며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리곤 저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하고 묻더군요. 참, 그 질문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짧은 순간 무척 망설였지만 인성이 문제되는 여자를, 자기가 낳은 딸을 여태껏 찾지 않다가 돈이 될 것 같자 갑자기 찾아온 그 여자를 친엄마라고 소개하는 게 아린이에게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가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그 사람 아린이 엄마 아니야. 아린이 엄마는 아린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아린이가 물어보면 작은 엄마가 가끔 말해줬던 거 기억나? 아린이 엄마는 아린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주 예쁘고 아주 착한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아가일 때 아린이를 엄청나게 사랑하셨고 아낌없이 사랑으로 키우셨지. 저 여자는 그냥 아린이를 질투한 모르는 아줌마야. 다행히 제 조카는 제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곤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물었어요. 그 여자는 벌 받을 거야. 할아버지한테 아주 못된 짓을 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많이 다치셨었대. 할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했지만 사람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 여자는 이제 벌 받게 될 거야. 다시는 아린이 앞에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작은 아빠랑 아린이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린이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조카를 그렇게 달래두고 이틀인가 사흘쯤 되었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날 일로 많이 놀라셨는지 몸 여기저기가 아픈 게 심상치 않다며 병원을 찾으셨죠. 병원에서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정밀 검사를 권하셨고요. 늘 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던 조카였으니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가 없는 걸 알고 찾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많이 놀라셨나 봐. 몸이 조금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가셨어. 검사 좀 받으시고 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그럼 금방 집으로 돌아와서 또 우리 아린이랑 놀아주실 거야.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카가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손에 무언가를 들고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작은 엄마,
할아버지 그때 그 아줌마 때문에 아픈 거죠. 그 아줌마가 우리 할아버지 아프게 했으니까 작은 엄마가 꼭 혼내주세요. 그리고 이 돈이요. 꼭 써야 할 때 쓰라고 했는데 할아버지한테 주고 싶어요. 제가 조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일하면서 지급되었던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통장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어릴 적 제가 세뱃돈 받으면 꼬박꼬박 제 통장에 모아주셨지 절대 당신들께서 쓰신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전 그래도 조카가 직접 고생해 본 돈 건드리고 싶지 않더군요. 그렇게 돈을 받을 때마다 조카에게 보여주며 꼬박꼬박 저축시키고 통장도 직접 손에 쥐어주면서 늘 했던 말이 있었어요. 이건 아주 소중한 돈이야. 우리 아린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이거든. 이런 소중한 돈은 함부로 아무데나 쓰면 안 돼.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러라고 작은 엄마가 통장 만들어준 거니까 앞으로도 여기 차곡차곡 모으자. 아린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거나 세뱃돈 받으면 쓸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 저금하는 거야. 알겠지?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다는 말에 조카가 통장을 쥐어주며 꼭 필요한 데 쓰라던 제 말이 지금인 것 같다고 하는 거였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기특한 순간이었죠. 물론 받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얼마 뒤 형님이었던 그 여자는 소송 취하를 부탁하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예전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찼다더니 고소를 당하고 나니 기세가 수그러든 모양이에요. 나올 때까지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겠다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남편이 오면 어차피 열 문이라 현관문을 열었죠. 그러자 다급한 손짓으로 그 여자가 제게 매달려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동서. 힘들어서 그랬어. 스트레스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 아버님이 찍으신 거 그거 우리 애 임신했을 때야. 자기 여자니까 알지. 임신하면 호르몬 왔다 갔다 해서 이성이고 뭐고 그냥 감정적이게 되잖아. 애는 너무 가지고 싶은데 내 딴에는 아버님이 나를 압박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자기야, 우리 같은 며느리잖아. 저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사람끼리 살만 부딪혀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그런데 다 늙은 어르신한테 손을 올리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벌일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 거라면 더더욱 큰일이고 벌 받으셔야죠. 그뿐이에요. 애를 너무 낳고 싶었다면서 그 피덩이를 제 집 앞에 버리고 갔잖아요.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잠깐 맡기고 간 거지. 내가 그때 또 산후 우울증이라 정신이 없었어. 정말이야.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러다 애 방치해서 큰일 내겠다 싶어서 그런 거야. 동서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 그게 정말이라고 해도 제가 고소를 취할 이유는 아니죠. 아버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입도 뻥끗 않고 그 일 덮으려고 하셨어요. 게다가 아린이 두고 간 세월이 자그마치 8년이에요. 당신이 우리 아린이 버리고 간 게 8년. 우울증 진단서라도 있어요? 우울증 나아보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라도 있느냐고요. 딱 아린이 에이전시랑 정식으로 계약하고 나니까 찾아왔잖아요. SNS로 타보고 있었겠지. 솔직히 말해. 아이 같은 거 원한 적 없잖아. 그냥 억하심정으로 냅다 놔놓고 버리고 도망친 거잖아. 당신 아이 낳고 우울증이라 진료받았거나 약 먹었다는 증거 있어? 서류 있느냐고? 떼와서 다 보여줘. 산후 우울증이라니 실제로 겪고 있는 아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분리해도 그렇지 할 거짓말 안 할 거짓말이 따로 있죠.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에 당황해하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우울증은 무슨. 정말로 우리 조카를 돈주머니 정도로만 본 거예요.
어떻게 자기 딸을 황금알 낳는 거위 정도로 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그런 취급을 할 수 있죠? 그래, 내 딸이잖아. 니들이 뭐라 하든 결국 친자 검사지는 내 딸이라고 해? 내가 내 딸 버는 돈 눈독 들이면 안 돼? 그 외모가 그냥 나으냐고. 다 나 때문에 나온 외모로 먹고 사는 건데, 내 덕인데 그 돈에 내 몫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그럼 그렇지. 증거는 무슨. 진짜로 우울증 겪는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 쓰레기만도 못한 짐승. 오늘 아침 쓰레기 안 버리길 잘했네. 쓰레기 더미에 파묻어 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같은 수준 되기 싫어서 참는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당장 여기서 벗어날 생각인가 본데 꿈도 꾸지 마. 아버님께 폐악을 떨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저도 현관에 모아두었던 쓰레기들을 거꾸로 들이부어 버렸어요. 문득 이런 악마 손에 저희 아린이가 잠시나마 자랐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죠. 조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더욱 합의는 없어야 했어요. 오히려 끈질기게 싸워야겠다 다짐했죠. 아주 오래전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까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님 말로는 충분히 승산 있는 일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으니 아마 승리의 여신이 저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부양 의무는 저버리고 자녀 유산만 챙기는 부모에 대한 법이 있긴 있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염치도 없는 형님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요. 소시민으로서 조금이나마 제 이야기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능하다면 추후 사이다 이야기 한 번 더 들고 와볼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